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제1회 제주 많은 소년 관노. 자왈 부모제 어시던 불온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불온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발 저려. 웬 놈이냐? 들켰다. 예, 영실이다. 기생아들 놈이잖아. 신발 도둑이에요. 보십시오, 훈장님. 저놈이 우리 신발을 몽땅 들고 틀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 가죽 신을 훔쳐간 것도 저놈이 틀림없습니다. 아니야, 나 신발을 훔쳐가지도 않았고 훔쳐갈 생각을 한 적도 없어. 다리야. 이상하지 않느냐? 그도 저도 아니면 이 밤중에 서당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그건 어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틀림없어. 뭘 훔치려다가. 그러니까 기생이 자식이 뻔하지 뭐. 기생 걔네 엄마가 기생이야. 아버지도 없다면서.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뭘? 글을 배우고 있었다. 거짓말. 잠깐만 돼서 무슨 그러게 말이야. 천한 걸 훔치려다 들키니까 저렇게. 맞아. 어허, 조용히도 하지 못하겠느냐? 정말입니다.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아이들이 읽던 글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예, 명심보감 효행편입니다. 그래, 외워볼 수 있겠느냐? 자왈 부모제 어시던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떨어져 놀지 말 것이며 놀 때는 반드시 그 가는 곳을 알릴지니라. 출필고하고 반필내 하라. 나갈 때는 부모님께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너 혼자 글을 익혔더란 말이냐?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인고? 장영실이라고 합니다. 천하신분으로 도둑글을 배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놀랍구나. 장영실이라. 장영실. 그가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는 장영실이다. 그의 어머니는 동네 현의 관귀였다. 아버지가 벼슬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장영실은 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게다가 관귀의 자식은 10살이 되면 관가의 노비가 되어야 했다. 우와! 갈비찜에 인절미에 조기구이까지! 내 생일도 아니고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이에요? 날은 무슨... 너 먹이고 싶어서 조금씩 얻어왔지. 얼른 먹어라. 자, 예. 맛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맛있다고 혼자만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하니까 적당히 조금씩 먹어야 한다. 예, 어머니. 근데 어머니, 조기는 왜 바다에서 살까요? 마을에서 가까운 강이나 저수지 같은 데 살면 붕어나 메기처럼 잡기도 쉽고 좋을 텐데. 어째 조용하다 싶더니. 어머니, 바닷물은 짠데 바다에 사는 생선은 민물고기처럼 싱겁잖아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누?
궁금하죠, 그럼. 해는 왜 뜨는지, 설 따라 별은 왜 움직이는지, 비는 왜 오는지,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건 그만 궁금해하고. 영실아, 너도 이제 10살이 됐으니 관아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한다. 채비를 해두었으니 내일 아침에 사람이 오면 따라가도록 해라. 어머니랑 같이 가면 될 텐데 왜? 이제부터 어미랑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거야. 관아에는 현감 나으리도 계시고 그 밑에는 이방, 형방, 예방, 공방. 그럼 나 안 가요. 그냥 여기서 어머니랑 살래요. 어미를 잘못 만났으니 어쩌겠노. 우리 같은 청껏이야 법이 곧 목숨인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지. 그러니까 가서 말 잘 듣고. 싫어요. 안 가요. 여기서 어머니랑 살 거란 말이에요. 장영실의 아버지 장성희는 원나라에서 귀한 기술자 시조공 장서의 8세 손으로 5남 3녀 중에 셋째 아들이었다. 장영실은 고려 말에 기술직 관리를 지낸 장성희의 1남 1녀 중 맞이로 1383년경에 태어나 10살이 되던 해에 동래현의 관노로 들어가게 된다. 됐다. 어디 보자. 야, 훌륭한걸? 자, 이건 됐고. 이건 창끝이 너무 다른 데다가 녹이 슬어서. 영실이 너 안 보이게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예, 공방어른 찾으셨습니까? 아이고, 이 창이며 칼이며 그새 이 많은 걸 고쳤느냐? 예, 뭐. 하여튼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구나. 모든 영실이 네 손만 닿았다 하면 헌 것도 새 것이 되니 말이야. 어떠냐? 내 늙은 얼굴도 좀 고쳐주지 않으려느냐? 공방어른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헌데 어떤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어서 가자. 현감 나리께서 찾으신다. 예? 현감 나리께서요? 마님이 애지중지하시는 화초장 자물통이 열리질 않는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널 찾으시니 얼른 앞장서거라. 내 서둘러 관복을 갈아입고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것이 열리질 않는단 말이냐? 아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현감 나리 찾으셨습니까? 그래. 이것 좀 열어보거라. 이 자물통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예. 왜? 안 되겠느냐? 잠시만 짬을 주십시오. 지체할 시간이 없느니라. 안 될 것 같으면 화초장을 부숴버릴 수밖에. 됐습니다. 그래. 열렸습니까? 그렇소. 이렇게 간단히 열리는 걸. 열쇠가 닳아서 재구시를 못하는 것이니 곧 새 것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참. 그 동원해 놓고 쓸 의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느냐? 이왕이면 편안하면서도 대를 물릴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구나. 한양에 올라갔던 현감이 돌아오자 장영실은 의자 대신 여러 가지 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내놓았다. 저마다 모양과 기능이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의자를 고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장영실은 현감 앞에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진 의자를 갖다 놓았다. 과연. 앉아 보십시오. 영실이가
사흘 밤낮을 깎고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이 순전히 짜맞추기로 만든 건데 그 솜씨가 어찌나 정교한지 마치 통나무를 파내서 만든 것 같습니다요. 어디 한 군데 키우는 데도 없고 이 딱딱하게 받치는 데도 없이 아주 편안하구나. 아주 훌륭한 솜씨로다. 수고 많았다. 감사합니다. 영실이 네 재주가 아깝구나. 아이, 글도 제법 하겠다. 중국말도 웬만큼 한다 하니. 네 신분이 중인만 됐어도 내 기꺼이 너를 천거해 말단 관직이라도 올릴 것인데. 현감이 장영실의 재주에 또 한 번 탐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몇 달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어 아우성이었다. 저 산 위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지만 마을에서 너무 멀 뿐만 아니라 산세가 험해서 물 한 바가지도 퍼나르기 힘들다. 이 물을 두고도 가뭄 구제를 하지 못한다니. 아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소. 내 그토록 방법을 강구해보라 일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요? 저 공방어른, 나? 왜? 무슨 일로? 잠깐. 영실이 아니냐? 마침 잘 왔다. 이리 오너라. 예. 너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가 아니냐.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느냐. 사실은 그 때문에. 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 통나무에 홈을 파서 그것을 산에 있는 샘부터 마을까지 쭉 연결시키면 물이 그 통나무 홈통을 타고 마을까지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왜 못했을꼬? 말이 나온 김에 영실이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여라. 우리 쏟아진다! 장영실이 해냈다! 그 무렵 태종은 나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신분과 상관없이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있었다. 장영실에게도 기회가 왔다. 평소 장영실의 됨됨이와 재주를 아껴왔던 동네 현감의 천거로 궁중의 잡무를 맡아보는 상의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니. 아니다. 너 가는 거 보고. 갈 길이 먼데 얼른 먼저 가거라. 어머니 혼자 두고 어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어미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비록 천민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나라님이 계시는 궁궐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 뭘 더 바라겠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이 어미 걱정일랑 말고. 아휴, 장하구나 내 아들. 예, 어머니. 대대로 네 선조들께서는 무기를 만드는 군기시에서 벼슬을 지내셨고 네 아버지 또한 기술직 관리를 지내셨다. 부디 조상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들 영실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무 살을 전후해 태종에게 발탁된 장영실은 노비의 신분인 채 궁중에 의복을 공급하는 일을 주요 업무라는
상의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의 놀라운 솜씨는 궁궐 안에서도 곧 두각을 나타낸다. 무엇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일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일에 관한 노비 창영실은 1인자였다. 제작 오디언.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창영실. 제2회 노비 관직에 오르다. 장영실은 세종이 세자였던 시절부터 그를 도와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지만 관직에 오르게 된 것은 태종 때가 아닌 세종 때였다.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은 나라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을 개선했다. 인재는 나라의 보배요. 한 시대가 부흥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시대에 인물이 있기 때문이고, 한 시대가 쇠퇴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을 구제할 만큼 유능한 보좌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소. 상감마마, 고려 때부터 있었던 과거 제도를 활성화하여 문과와 묵과 잡과로 나누어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훌륭한 인재는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 한 번에 50명 정도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나랏일을 맡기도록 합시다. 과거 시험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거 시험이 학문을 평가하는 제도라면 재주를 평가하는 제도도 있어야 할 것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이나 문자, 음악, 의학에 능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 또한 숨은 인재를 찾아낼 만한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명하여 각 지방에 뛰어난 재주꾼을 추천하게 하는 도천법을 실시하겠소. 과인에게도 고난이 있으니 그 첫 번째로 상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영실을 추천하겠소. 전하, 어찌 그처럼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장영실은 어미를 기생으로 둔 천민으로 노비의 신분입니다. 장영실은 재련과 축성은 물론이요,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고 고치는 재주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과인은 장영실의 도움을 얻어 과인의 꿈인 천문기기의 제작 사업을 비롯한 과학진흥 사업을 완성시켜 나갈 작정이요. 전하, 도천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영실의 재주가 뛰어나다고는 하나 양반이 천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없어야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옳은 말씀이야. 장영실은 절대 안 됩니다. 장영실은 절대 안 됩니다. 엄격한 신분제도가 행해지고 있던 시절이었다. 노비 출신의 장영실을 궁궐 안에 두는 것조차도 못마땅해 하던 조정 대신들이 임금의 뜻이라 하여 장영실을 인정하고 나설 리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간곡하고도 끈질기게 대신들을 설득하여 장영실을 과학진흥 사업에 합류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천문과 지리에 밝은 신하 4사람을 뽑아 한양에서 가까운 지방의 군수, 현감, 부사로 임명했다. 이번에도 대신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하, 한양과 가까운 지역은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학식을 묻지 않고 천문과 지리에 뛰어난 자들만을 뽑아 그곳 관리로 임명하시는 것입니까? 천문과 지리의 발달함은 고작 해와 달이 움직이고 눈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치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양의 길목에 있는 요지에는 당연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맡아 다스려야 합니다, 전하. 중요하니까 맡기는 것이요. 해와 달, 별이 움직이는 이치는 곧 하늘의 이치요.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사람의 도리를 알고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쉽게 말해 하늘의 이치를 잘 알아야 농사에도 풍년을 거두고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조정 대신들의 반대도 강경했지만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다. 세종은 한양 가까운 고을에 천문과 지리의 전문가들을 배치시킨 후 자주 그들을 불러 토론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세종의 부름을 받은 장영실 또한 빠지지 않고 늘 자리를 함께하곤 했다. 장영실은 늘 배우고 익히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 장영실을 적극 지지해 준 것은 남영 부사 윤사홍이었다. 전하, 장영실의 재주를 높이 쓰셔야 합니다. 그는 한 가지를 이용해 10가지를 응용하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허나 이 장영실의 신분을 트집잡아 그를 내치려고 하는 세력도 적지 않사오니 장차 그가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전하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남영 부사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과인의 마음이 다 든든하구려. 과인 또한 생각하는 바가 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을 두고 장영실이라면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영실이 보기가 딱해서 그럽니다. 필요하면 내 윤대감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즉 그때는 윤대감도 고집불통인 조정 대신들의 뜻을 꺾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하오. 분부만 내리십시오. 소신, 목숨이라도 바칠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쳐서야 되겠소. 영실이와 더불어 남영 부사께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놓은 다음이라면 모를까. 시각을 잴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야 하고 활자도 개량했으면 좋겠고. 믿어보십시오, 전하. 영실이가 있으니 걱정 없을 것이옵니다. 천문지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시계에도 관심이 많았던 세종은 남영부사 윤사홍과 장영실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시계를 만들 것을 명한다. 시각을 재기 위해서는 우선 역법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역법이란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겨나가는 방법으로 달이나 별 같은 천체의 주기적인 현상을 시간 단위를 정하는 기본으로 삼습니다. 참, 무엇이 그리 복잡합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없겠소? 천체의 주기 현상 중 여기에 해당되는 뚜렷한 현상으로는 밤낮이 바뀌는 것, 사계절이 바뀌는 것, 달의 위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역법의 이치를 알아야 해와 달과 별이 움직여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한 해가 흐르는 법칙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옵니다. 역법이라. 정확한 시간을 재기 위해서는 역법의 이치 또한 확실해야 한다. 예, 전하. 그 법칙을 알아야 책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력이 있지 않소? 그것은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책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해서 우리나라만의 역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윤대감, 장영실과 함께 이 일을 꼭 맡아주시오. 1, 2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꾸준히 관측하고 연구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인 줄은 알지만 그대들이 아니면 또 누가 이 일을 맡아주겠어?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장영실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맡겨졌다. 그즈음 세종은 이천과 낭급에게 명하여 태종이 만든 개미자를 개량한 경자자의 구리 활자를 만들고 있었다. 장영실에게 주어진 일은 활자의 크기를 고르게 만들고 각을 바르게 다듬는 일이었다. 이봐, 영실이 밥 먹고 왔어? 예, 하던 거 마저 끝내고요.
시장하실 텐데 먼저 드십시오. 오줌도 안 마려운가?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활자만 주무르고 앉았네 그려. 천성이지. 누가 시켜서 하겠나? 보아하니 잘하면 영실이 저 사람 오늘도 점심 먹는 거 깜빡하겠구먼. 경자자는 글자 모양이 반듯하여 한 줄에 21개의 글자를 박을 수 있고 밀을 녹여붙지 않아도 활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예전에는 하루에 겨우 10장밖에 찍지 못했는데 경자자는 20장 이상 찍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뛰어난 활자로다. 그러나 글씨체가 붓으로 쓴 듯 선명하지가 않고 인쇄하기에도 불편한 데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혁신적인 활자를 만들 수 있을까? 금속 활자일이 끝난 뒤 장영실은 세종의 명을 받고 원나라 초기의 천문학자인 곽수경이 만든 간이를 공부하기 위해 윤사원과 함께 명나라로 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물시계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송나라 때 만들어져 원나라로 이어지면서 발전을 거듭해온 중국의 자동 물시계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뒤떨어진 것이었다. 세종은 중국의 자동 물시계가 부러웠고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장영실이었다.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었던 터라 중국말이 가능한 것도 한몫을 했다. 이제 곧 술시를 알리겠군요. 그거 참 신기하구나. 이 모든 게 자동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것은 물을 받는 통의 안쪽에 눈금을 새겨두고 물 위에 화살처럼 생긴 가늘고 가벼운 나무를 띄워놓고 물이 점점 차오르게 한 연후에 화살촉처럼 생긴 부분이 눈금에 닿을 때를 기다렸다가 사람이 일일이 쇠북을 쳐서 시각을 알리는데 이건 이 시계 스스로가 알아서 혼자 다 한다는 거 아니냐?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만 부어주면 저 혼자 알아서 척척. 깜깜해도 시각을 아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니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 명나라까지 오지 않았더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동물시계의 원리를 배워가야 한다. 설계도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순순히 내줄 리 없고 우선 자세히 봐두기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정보를 구해봐야지요. 장영실과 윤사홍은 자동물시계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으나 끝내 설계도는 물론 제작에 필요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천문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 하여 명나라에서 일체의 기술 유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는 허사로 돌아갔으나 중국의 발달된 과학기술 자료들은 장영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 돌아온 장영실에게 큰 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영실,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 그에게 합당한 벼슬을 내리고자 하오. 전하, 천민에게 벼슬을 내리시다니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판상의 구별이 뚜렷하거늘 어찌 그 같은 망극한 말씀을 하십니까? 장영실에게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하나 천민인 그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이 나라의 법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일 뿐 아니라 경들은 들으시오. 그동안 장영실은 이 자리에 모인 경들의 10배, 20배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소. 금속 활자를 완성하는 데도 큰 공을 세웠고 중국에 가서 견문도 넓혔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하는 자에게 벼슬을 내리는 게 어찌 잘못된 일이란 말이오. 하오나 전하, 그렇다 하여 사람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민 중에 천민인 장영실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거요? 노비 출신은 벼슬을 할 수 없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정승 판서를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공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벼슬을 주겠다는데 대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까닭이 무엇이오? 신병조 판서 조말생 여쭙겠습니다. 장영실은 손재주가 뛰어나 무슨 물건이든 필요한 것은 척척 만들어내는 재주를 지녔습니다. 그동안의 공로 또한 적지 않으니 장영실을 면천시키고 그의 공에 걸맞는 벼슬을 내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장영실을 면천하고 종오품 상의원 별자에 임명하오. 내가 노비 신세를 벗어나다니.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동네 관아에서 노비로 일했던 내가 종오품 벼슬에 오르다니. 어머니의 아들 영실이가 종오품 상의원 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깊은 날의 눈물은 축하하네. 별자나리 축하하오. 아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으리라니요. 종오품이면 동네 현감과 같은 품계가 아닌가. 조정 대신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자네도 들어서 알고 있을 터. 상감께서 자네를 그만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부디 상감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시게. 예,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엄격한 신분제도가 국가 운영의 기초였던 당시에 장영실의 등용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세종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장영실은 오직 한 가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워달라던 세종의 당부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 제작 오디언.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제3회. 10년 만에 완성된 물시계 자경로. 세종 6년인 1424년, 대궐 안에 있는 서운관으로 많은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서운관은 해와 달이 움직이고 날과 달이 바뀌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이치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관청으로 요즘의 기상청과 같은 곳이었다. 자, 이쪽으로 조금만. 예, 됐습니다. 저게 새로 만들었다는 물시계의 모양입니다. 글쎄 옳습니다. 저 기술을 배운다고 명나라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상감마마 납시오. 장별자, 준비가 되었는가? 예, 상감마마. 곧 오시가 될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염려 말게. 몇 년도 기다렸는데 잠깐을 더 못 기다리겠는가? 오, 놀랍도다. 장별자, 참으로 놀라운 물건을 만들어냈구려. 아직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각에 혼자 종을 울려 하루에 12번 경을 알려주고 일경에 5차례씩 점을 알려줄 뿐이라 아직은 완전한 자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이 지나치구려. 명나라에 다녀왔다고는 하나 그곳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온 것을 과인이 알거늘. 눈으로만 보고 와서도 이런 뛰어난 물건을 만들어내다니 과연 장별자야말로 하늘이 낸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전하. 신도 장별자와 함께 명나라의 자동 물시계를 보고 왔지만 그저 꿈에 본 듯 그 기억조차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들 들으라. 장영실 별자가 만든 이 경점지기를 우리 조선의 표준시계로 쓸 것이니 경복궁 경회로 남쪽에 보루각을 짓고 이 자동물시계를 설치하도록 하라.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경점지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로 1425년 7월 1일부터 조선의 표준시계로 사용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으나 정작 그 물시계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장영실은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1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완전한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를 세상에 내놓기도 한다. 장영실의 연구가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오르자 세종은 서운관의 이름을 관상감으로 바꾸고 20명의 젊은 학자를 뽑아 천문과 지리를 공부하게 했다. 그리고 장영실을 정오품 사직으로 승진시켜 천문 관측을 위한 기구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일에 전념하게 한다. 전하, 찾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대제학 정초, 정인지 대령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정초, 정인지 두 대감의 높은 학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인이 사직 장영실에게 명하여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 하였소. 알고 있습니다. 장영실이 몇 년 전에 명나라에 가 중국의 간이를 보고 온 적이 있다고는 하나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두 대감께서 중국에서 들어온 기술 서적을 읽고 장영실이 간이를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기 바라오. 장영실이 필요로 하는 원리와 구조를 파악하여 알려주라,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두 대감이 도우면 장영실의 연구가 훨씬 더 빠르게 진척될 것이오. 알겠습니다.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와 정인지의 합류는 장영실의 발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정초와 정인지는 많은 고서와 중국의 기술 서적을 읽고 간이의 원리를 연구했고 장영실은 그것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계도를 보완해 나갔다. 1432년 장영실은 여러 가지 천문 관측과 함께 해와 별을 이용해 시간을 잴 수 있는 간이를 완성했다. 이듬해에는 천체 관측기구이면서 천문시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혼천이를 세상에 내놓았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정사품 호군의 벼슬자리를 내렸다. 자, 어서 그대에게 내리는 감사의 술이요. 잔을 드시오. 감사합니다, 전하. 내 일찍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부러워하였더니 오늘에야 장호군께서 그 소원을 풀어주었구려. 정초, 정인지 대감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럼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두 분 대감께서 어찌나 명료하게 원리를 깨우쳐 주시던지 마치 중국의 혼천이를 눈앞에 두고 보는 듯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간이나 혼천이를 만들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변변한 것이 없어 천문 관측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이제 장호군께서 중국의 것을 앞지르는 우수한 혼천이를 만드셨으니 부러울 게 없구려. 황공하옵니다, 전하. 자, 얼른 드시고 한 잔 더 받으시오. 예,
이번에는 미안한 마음에서 내리는 술이니 자, 한 잔 더 받으시오. 예. 장옥은 미안하오.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늦어 많이 섭섭할 것이오. 아닙니다, 폐하. 신 지금도 과분하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그렇지 않소. 경의 공적이 높고 행실 또한 바르니 마땅히 더 높은 벼슬을 내려야 할 것이오만 이해하시오. 임금이라 하여 과인의 마음대로 과인의 뜻만큼 벼슬을 내릴 수가 없구려. 전하,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소신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정사품 호군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소신 그저 전하와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종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장영실의 연구와 발명은 거침없이 속속 진행됐고 그 결과 또한 눈부셨다. 1434년 10여 년 동안 보완과 개선 작업을 계속해온 물식의 경점지기가 완전한 자동 물식의 작용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세종의 후원 덕분이었다.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이게 하루에 12번씩 이 시가 바뀔 때마다 이 자동적으로 종을 쳐서 이 시각을 알려준다잖아. 그 자축인 뭐요? 야, 그런 걸 다 알고 그 유식하네. 아유,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요. 아니, 하늘님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신기한 걸 어떻게 만들겠어? 나 같으면 생각도 못 하겠구먼. 작용루라는 요게 시간을 그렇게 귀신같이 잘 맞춘다면서요? 누구냐? 장 뭐신가 하는 이 자경루 만든 사람 있잖여. 그 우리보다 못한 천한 노비였다가 그 벼슬길에 나간 장장. 아따, 그 장 뭐시냐 장영실이라고 하든가. 그래요. 그 장영실. 그 장영실이라는 그 양반이 10년이나 공을 들여 만들었다는데 그럼 시간을 잘못 맞추면 안 되지. 드디어 자동 물시계가 완성되었구나. 10년 전에 경점지기를 만든 후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생각하였다. 설계하고 만들고 고치고 다시 만들기를 수백 수천 번.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으니 10년 동안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구나. 오늘 이 자리는 자경루가 완성된 것을 축하하고 10년을 하루같이 애써온 장영실과 그를 도와 자경루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인 이천, 김조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요.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간이와 혼천이를 만드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초, 정도전 두 대감께도 치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하오. 여러 대신들께서도 우리 조선의 천문과학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다시 생각하고 자경루와 함께 오늘을 길이 기억하기 바라오. 연회를 베풀어 장영실을 격려한 세종은 그동안 제작된 관측기구들을 경복궁 대간이대 안팎으로 설치하게 하고 본격적인 천문 관측을 시작하게 했다. 왕립 천문대였던 대간이대의 높이는 9.5m. 당시로 따져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문대였다. 그리고 그곳은 과학진흥을 통해 조선의 발달을 도모하고 싶었던 세종의 꿈과 끊임없는 연구로 최고의 발명을 해내고 싶었던 장영실의 재주가 만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도약의 장이기도 했으나 대간이대도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그 흔적이 묘연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어.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해도 백성들에게 그것을 널리 알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전하께서 오늘 대제학 정초 정인지 두 분 대감을 비롯해 혹은 장영실, 지중추 원사 이청과 지편전 직제학 김돈, 승무원 교리 이순지 등을 두루 부르신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만. 그렇소. 지금 관상감에서는 장영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천체를 관측하고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 허나 그렇게 해서 찾아낸 진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어요. 연구 결과를 팔도의 관찰사에게 보내 각 구년에 알리게 하고 있으니 그리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디고 더러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도 생기는 게지요. 9년의 수가 330여 개입니다. 백성들의 생활과 밀착해 있는 330여 지방 수령이 직접 그것을 전달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소? 허나 지금으로서는 팔도의 관찰사에게 파발을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많은 문서를 일일이 찍어내는 동안이면 관찰사의 명이 부와 목, 군을 거쳐 지방 현감에게까지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백장이든 천장이든 그 문서를 한꺼번에 찍으면 되지 않겠소? 그래서 그것을 한날 한시에 지방 현감에게 직접 내려보내는 거요. 하오면 지금의 계미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인쇄술을 연구해보라, 그 말씀이시옵니까? 선왕께서 보위에 계실 때 대고란과 대신들의 집안에 있는 녹그릇까지 모아 만드신 것이 계미자요. 중국은 물론이요, 서역에도 없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랑스러운 활자이긴 하나 경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구리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활자 제작에도 곤란이 있을 뿐 아니라 글자체 또한 정교하지 못하고 인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들었습니다. 대제학 정초 대감의 말씀이 맞소. 그러니 대제학 정초 정인지 두 대감께서 새로운 활자를 만드는 일에 부디 좀 나서주시오. 예, 전하.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지중 추원사 이천은 활자 만드는 일을 총감독하고 직제학 김도는 글씨에 능하니 활자의 모양을 연구토록 하오. 기계를 만지는 일에는 장영실을 따라갈 자가 없으니 승문원 교리 이순지는 김호 이세용과 더불어 활자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내시가 맡아왔던 소소한 일을 장영실에게 맡길까 하오. 네, 장영실과 천문에 대해 의논하고 장영실로 하여금 과인의 뜻을 전달케 할 것인지 경들 또한 적극 협조해주기 바라오. 하오나 전하, 장영실이 연구와 발명에 능하다 하여 내시의 일까지 보게 한다는 건 궁중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보시오, 법도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그가 지닌 재능을 살펴보시오. 장영실의 그릇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까닭을 들어 그를 반대하려 든다면 결단코 과인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세종은 장영실의 재주를 아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깊이 신뢰했다. 장영실에게 세종은 든든한 후원자였고 훌륭한 동지였고 강력한 방패막이었다.
장영실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자를 만들기 위해 또다시 주자소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했다.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세종에 대한 보답은 한 가지, 자신의 땀뿐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제작 오디언.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제4회 세계 최초의 치구기를 만들다. (1438년) 드디어 경자자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활자인 갑인자가 완성되었다. 인쇄기기도 개량되어 20여만 자를 만들어 이것으로 하루에 찍어낸 것이 40여 장에 이르니 자체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 쉬움이 예전에 갑전이나 됐다는 실록의 기록처럼 갑인자는 인쇄의 혁명을 불러왔다. 오호, 금방 한 장이 찍혀 나오는구려. 예, 종전보다 속도가 2배나 빨라진 것입니다. 전하, 이것 좀 보십시오. 갑인자로 찍어낸 것입니다. 글자가 아주 또렷한 것이, 글씨체는 또 어찌 이리 부드럽고 아름다울꼬. 이번에 만든 활자가 모두 20만 개 이른다 했소. 예, 전하. 큰 것과 작은 것 2가지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큰 활자와 작은 활자의 비율이나 활자와 활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보기 좋도록 하였고, 구리에 납을 섞어 활자를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구리에 납을 섞었다. 그래서 글자의 획까지 이렇게 선명한 것이오. 예, 활자에 녹이 쓸 염려도 없고 생산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단하구려.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다들 수고 많았소. 여러분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이 갑인자가 백성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세종은 당대에 농법과 의학, 문학, 의례, 역사, 천문, 역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49종류의 책을 간행했다. 장영실의 갑인자가 불러온 문화 황금기였다. 그러나 장영실은 그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일 옆에는 늘 새로운 일거리가 따라다녔다. 경점지기를 만들면서 간이를 연구하고, 간이를 발명하는 동안에 혼천이를 생각하고, 혼천이를 제작하면서 경점지기의 단점을 보완해 차경루로 완성시키는, 그즈음 장영실이 갑인자 제작과 함께 몰두하고 있었던 일은 해시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진시 때의 그림자와 오시의 그림자 방향이 다르고 미시와 신시의 그림자 방향이 또 같지 않다. 그렇다면 아침에 동에서 이렇게 해가 비치면 그림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시각이 흐름에 따라 진시, 신시, 오시 이렇게 시각에 따라 그림자의 방향이 움직인다. 그래, 계절 탓이었어. 해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시각은 같아도 그림자의 위치는 달라진다. 그런 이치를 더해야 완전한 해시계가 되겠구나. 자경루 같은 물시계라면 또 모를까. 무쇠덩어리로 만든 솥단지가 어떻게 시각을 알려준단 말입니까요, 나리? 여러 말 말고 흔들리지 않게 잘 붙잡거나 있거라. 예. 그런데요, 나리. 이 솥단지 안에다 뭔 눈금을 그렇게 이리저리 그리십니까요?
허허, 그놈 참 말이 많구나. 니놈이 설명을 하면 알겠느냐? 궁금해서 그럽니다요. 제가요, 이 궁금한 걸 보면 입이 간질간질 막 해서요. 나리, 이 눈금은 말입니다요. 자, 솥단지처럼 생긴 이것을 앙부라고 한다. 하늘을 향해서 솥을 놓았다는 뜻이다. 이 안쪽에 여기 이 눈금은 24절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솥단지 가운데 세운 기둥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을 보면, 아, 지금은 하지 때구나. 시각은 신시로구나. 아, 그러니까 솥단지로 만든 해시계인 셈입니까요? 네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이걸 앙부일구라고 한다. 갑인자와 같은 해에 만들어진 해시계 앙부일구는 세종의 명에 따라 종묘 남쪽과 해정교 등 나라 곳곳에 설치됐다. 세계 최초의 반구형 해시계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시계라고 할 수 있었던 앙부일구는 그 편리함으로 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장영실의 연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이고, 뭐 자경루인지 앙부일구인지 죄다 그림의 떡이여. 앙부일구 있는 데까지 20리 길인데 그깟 시각이나 알자고 왕복 40리를 오갈 등신이 어딨담. 아, 그려. 그런 거 모르고도 우리 그냥 잘 살았잖아. 그럼. 뭐 시계는 이 배꼽 시계가 최고지. 이때 돼봐 이 밥 들여보내라고 이 영락 없잖아. 안 그래요? 에이, 그런 소리 마루. 우리도 사람인데 남들 다 보고 아는 시각을 우리만 모르고 사는 게 억울해 죽겠구만요. 우리 같은 촌것들은 언제나 그 잘난 시계 구경을 해본대요. 그 주머니에다 뚝딱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지금이 몇 시인고 궁금하면 척 꺼내놓고 보고, 안 볼 땐 또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라는 휴대용 해시계였다. 해가 뜨지 않는 날이나 어두운 밤에는 쓸 수 없는 해시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밤에는 붙박이 별의 위치를 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시각을 알 수 있게 했다. 그것이 주야 지시지기, 밤낮으로 시각을 알리는 기계라는 뜻이다. 해시계나 물시계로는 시각을 잴 수 있지만 계절의 변화까지 잴 수는 없다. 언제 싹이 돋고 잎이 나며 모심기는 언제 하고 추수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를 알 수 있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계절의 변화를 잴 수 있는 기구라. 계절의 변화를 잴 수 있는 기구. 오, 그래. 그렇게 하면. 아따, 뭔 놈의 기둥이 까마득하니 저렇게 커? 그냥 저 끝이 안 보이네 그려? 자그마치 27자나 된다네. 순 구리로 만들었디야. 규표라고 한다든가. 저 구리 기둥의 그림자 길이를 재보면 지금이 뭐 심을 땐지 콩 심을 땐지 알 수 있다던데. 해마다 농사를 짓지만 농사 때 딱딱 맞추기가 어디 그리 쉬워요. 부지런 떨다 보면 이르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늦고. 규표인가 하는 저게 있으면 정말로 도움이 되려나? (1438년은) 장영실이 앙부일구를 비롯해 갑인자, 규표, 옥루 등 역사에 남을 만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해였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혼천이와 자경루의 기능을 합친 옥루였다. 혼천의와 자경루, 천체 관측기구와 물시계라.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고 있어? 전하, 언제 오셨습니까? 집현전에 들렀다 오는 길이구만. 바람이 쌀쌀한데 왜 이러고 계시오? 혼천이와 이 자경루를 합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천체 관측기구와
물시계를 합치면 무엇이 된단 말이오? 시간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 그거 참 기가 막힌 생각이오. 그 두 개를 하나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대단한 발명품이 될 것이오. 장영실은 이 새로운 발명품을 세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는 뜻에서 앞에 옥자를 붙여 옥루라 불렀다. 세종은 흠경각을 짓고 그곳의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혼천이의 기능에 계절의 변화와 절기까지 알려주는 다목적 시계인 옥루를 설치하게 했다. 장영실의 벼슬은 종 3품, 대후군으로 높아졌으나 장영실도 어느새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세종은 그를 쉬게 해주고 싶었다. 경도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요. 경에게 한양에서 가까운 고을을 하나 맡길 터이니 그곳에서 편히 쉬다가 일이 있을 때나 한 번씩 나와 아랫사람들 감독이나 하는 게 어떻겠소? 성은이 망극할 따름입니다. 신을 염려해 주시는 전하의 마음이 그러하시니 신 염치불구하고 여쭙겠습니다. 신에게 제방결감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제방결감이라면 땅속의 광물을 찾아내어 재련하는 일을 감독하는. 좋은 도구를 만들려면 좋은 철이 있어야 합니다. 신이 직접 나서서 광산을 둘러보고 어디에서 무엇이 나는지, 지형에 따라 광물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영실은 2년 동안 경상도 일대를 돌며 철, 구리, 납의 매장량을 조사하고 저마다 다른 광물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거듭했다. 장영실은 채방결감으로 일하는 동안 구리와 금의 생산량을 늘려 세종으로부터 큰 상을 받기도 했으나 기쁨도 잠시. 그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세종은 폭우로 인해 물바다가 된 도성을 내려다보며 깊은 근심에 쌓여 있었다. 집이 부서지고 농토가 물에 잠기고 올해도 많은 사람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다른 건 몰라도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양만 짐작할 수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 하늘에서 쏟아지는 저 비의 양을 어찌 잴 수가 있단 말이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봐야지요. 부탁이오. 백성들을 살려주시오. 내 그대만 믿겠소. 아유, 이 비를 다 맞으시고 대감 궁에서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이궁리 저궁리 머리가 복잡하여 좀 걸었습니다. 감기 드시겠습니다. 마침 장독대에 빈 그릇을 내놨더니 빗물이 가득합니다. 빗물 받아놓은 게 있으니 얼른 세수부터 하세요. 부인, 그릇에 빗물이 가득하다 하셨소? 예,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다 똑같이. 이거구나, 이거야.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시간, 바로 이거야. 장영실의 추구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높이 41.2cm, 직경 16.5cm 크기의 원통형 쇠그릇. 그 원통의 안쪽에 그려진 눈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게 고안된 장영실의 추구기는 세계 최초이며 오늘날까지도 세계 전역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는
치국이의 전형이다. 치국이가 비의 양을 재는 것이라면 이 양수표는 비로 인해 불어난 물의 양을 재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냇물에 눈금을 새긴 쇠기둥이나 돌기둥을 세우고 물의 높이를 살펴 하천이 넘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 놀랍구려. 치국이와 양수표만 잘 살펴봐도 웬만한 홍수 피해는 미리 막을 수 있겠구려. 백성들의 근심을 덜 수 있게 됐으니 과인 또한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려. 1442년 정삼품 상호관, 치국이를 발명한 장영실에게 내려진 벼슬이었다. 무관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였던 만큼 장영실의 감회는 남달랐다. 원도 한도 없다. 동네 현의 관노가 정삼품 상호군이 되었다. 궁에 들어온 지 40여 년. 상감마마의 은덕으로 마음껏 일하고 그 일로 성공도 거두었으니 죽는 날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상감마마의 은공에 보답하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리라. 장영실의 광영은 거기까지였다. 훈민정음을 만드느라 건강을 해치게 된 세종이 이천의 온천으로 휴양을 떠나는 날, 장영실이 감독을 맡아 새롭게 만들었던 가마가 부서지고 세종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평소 장영실에 대한 세종의 총애를 못마땅해 하던 조정 대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장영실을 탄핵하고 나섰다. 전하, 대역죄를 저지른 장영실을 당장 사형에 처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법에 따라 장영실의 벼슬을 박탈하고 귀양을 보내십시오. 과인이 이렇게 부탁하리다. 장영실의 죄가 크다 하나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경들도 잘 아시지 않소. 장영실이 이런 눈부신 업적을 생각해 보시오. 게다가 그의 나이 60이 넘었으니. 전하, 죄인 장영실에게 곤장을 때려 하옥하시고 또한 그의 벼슬을 박탈해 도성 밖으로 내치도록 유도하여 주십시오. 모두 내 탓이다. 내 죄야. 상감마마의 옥죄를 해칠 뻔했으니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노릇이 아니냐. 장영실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나마 곤장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간곡한 변호 덕분이었다.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엿새가 지난 5월 3일 모든 벼슬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그 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다. 아산이나 의성에서 말년을 보냈다거나 파직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하는 분분한 설을 남긴 채 동백꽃이 떨어지듯 그렇게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조선시대 천문과학의 선구자로 위대한 발명가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장영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출연 박영화, 김기훈, 유다무연, 박종희, 최종우, 유경선. 원작 이종은, 각본 이옥경, 사운드 디자인 최진경, 연출 임형찬, 제작 오디언.